안녕하세요. 그렇게 시작됐다입니다. 분노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올해 44살이에요. 새벽 4시 핸드폰 알람이 울리면 저는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전날 밤이 아무리 늦었어도 말이죠. 지하철 첫 차를 타려면 서둘러야 하거든요. 작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피곤에 찌든 제 얼굴이 보여요.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입가와 눈가에 주름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죠. 언제부터인가 거울 보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하루하루 늙어가는 제 모습이 너무 서글프거든요. 44살,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제 얼굴은 벌써 50살처럼 보여요. 20년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진 거죠.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가려지지 않는 지층, 기색 컨실러로도 숨겨지지 않는 깊은 다크서클.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화장을 하고 편의점 유니폼을 입어야 해요. 파란색 조끼 하얀 셔츠, 이름표를 달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요. 20년 전 결혼할 때는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거실을 한번 둘러봅니다. 소파에는 남편 정수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널브러져 있어요. 어젯밤에도 노래방에서 새벽까지 놀았다더군요.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래하고 게임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 거죠. 바닥에는 맥주캔이 굴러다니고 치킨 뼈다귀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어요. TV는 켜진 채로 새벽 방송이 나오고 있고 에어컨은 최대로 틀어놨더라고요. 전기세 걱정도 없나 봐요. 그 전기세도 제가 내는 건데 말이죠. 저는 조용히 맥주캔을 치우고 TV를 껐습니다. 그릇도 싱크대에 가져다 놓고 에어컨 온도도 적당히 조절했어요.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깨우면 또 짜증을 낼 테니까요. 그렇게 뭘 하냐? 좀 조용히 해.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죠. 정수에 잠든 얼굴을 바라봅니다. 술에 취해 벌겋게 된 얼굴, 입을 벌리고 코를 골며 자는 모습. 한때는 이 사람을 사랑했었는데요. 20살에 만나서 24살에 결혼했으니까 24년을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됐을까요? 아이들 방으로 살짝 들어가 봅니다. 미영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고 준호는 베개를 안고 새우잠을 자고 있어요.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된 제 아이들. 이 아이들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있어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특히 아빠를 볼 때면 실망한 기색이 역력해요. 미영이는 아빠 왜 저래? 라고 물어보고 준호는 아예 아빠와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돌아봅니다. 이 집이 정말 우리 집일까요? 아니면 그냥 잠만 자는 숙소일까요? 가족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각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합니다. 저는 세 번째 일터를 하는 길이고 정수는 세 번째 술집에서 돌아온 길이에요. 이것이 저희 부부의 일상입니다. 20년째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어둡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에요. 거리에는 저처럼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입니다. 청소 일을 하는 아주머니들, 새벽 배송을 하는 아저씨들, 모두들 생활 때문에 이른 시간부터 나오는 거겠죠.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평범하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이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끔 여행도 가고 그런 평범한 삶이 저에게는 꿈 같은 얘기예요. 지하철에 탔습니다. 첫 차라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더욱 초라해 보입니다. 44살의 여자가 새벽에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보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많아요. 깔끔한 구두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비싼 가방을 들고 있죠.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아요.
가끔 창피할 때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 학교에서 어머니들을 만날 때면요. 다른 엄마들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는데 저는 항상 일하느라 바빠서 후줄근한 모습이에요. 학부모 모임에도 참석하기 어려워요.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되거든요. 미영이가 한 번 말했어요. 엄마, 다른 엄마들은 왜 낮에도 시간이 있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는 일이 많아서 그러라고 했는데 미영이 표정이 씁쓸하더라고요. 지하철이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피스텔이 있는 역이에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청소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역에서 나오니까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쳐갑니다. 9월이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오피스텔까지 걸어가면서 하루 일과를 생각해 봅니다. 5시부터 8시까지 청소, 9시부터 4시까지 편의점, 6시부터 9시까지 설거지. 15시간 중에 12시간을 일하는 거죠. 때우면 10시가 넘어요.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20층 건물인데 제가 관리하는 곳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요.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루에 3곳에서 일합니다. 새벽 5시부터 8시까지는 오피스텔 청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편의점 계산원,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식당 설거지예요.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에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쉴 수 있어요. 월급을 모두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일로 60만 원, 편의점에서 90만 원, 설거지로 30만 원, 총 180만 원 정도예요. 세금을 떼면 실제로 받는 돈은 160만 원 정도 되죠. 이 돈으로 내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오피스텔 청소는 생각보다 힘들어요. 20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로비를 모두 닦아야 하거든요. 걸레질을 하려면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해서 무릎이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내려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해요. 복도 걸레질, 계단 청소, 엘리베이터 닦기, 로비 정리. 3시간 동안 한순간도 쉴 수 없어요. 겨울에는 찬바람이 불어서 손이 얼고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땀이 비 오듯 나죠. 그래도 새벽 시간이라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없어서 좋아요. 혼자서 조용히 일할 수 있으니까요. 가끔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대부분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수고하세요라고 말해주시면 힘이 나요. 8시에 청소를 끝내고 집에 가서 간단히 씻고 아침을 먹어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촉박해서 제대로 된 아침을 먹기 어려워요. 보통 빵 하나나 우유 한 잔 정도로 때우죠.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이라 조용히 준비해야 해요. 9시에는 편의점에 가야 합니다. 집에서 편의점까지는 지하철로 20분 정도 걸려요. 8시 30분에는 집을 나서야 하니까 실제로 쉬는 시간은 30분도 안 되죠. 씻고 밥 먹고 옷 갈아입고 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편의점 일은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손님들이 다양하거든요. 친절한 분들도 있지만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술 취한 사람들이나 급한 사람들이 그래요. 빨리 좀 해봐. 계산이 왜 이렇게 느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상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것도 힘들어요. 다리가 퉁퉁 부어서 밤에 잠들기 전에 다리를 높이 올려놓고 마사지를 해줘야 해요.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이 일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편의점 사장님은 괜찮은 분이세요. 가끔 명희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사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점심시간도 30분밖에 안 돼서 급하게 먹어야 해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을 마주칠 때예요. 가끔 미영이나 준호의 친구들이 와요. 그럴 때면 괜히 창피해져요. 아이들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요. 다행히 아이들은 영희 이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가면 할 일이 또 있어요.
정수는 낮에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요. 빨래가 세탁기에 들어있는 걸 보면서도 널지 않고 설거지가 쌓여 있어도 그냥 둬요.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않냐는 식이에요. 이 일이 가장 힘들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손이 거칠어지고 계속 서서 일하니까 허리와 다리가 아파요. 식당은 저녁 시간에 손님이 많아서 설거지가 계속 나와요. 쉴 틈이 없죠. 그릇을 씻고 닦고 정리하고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해요. 겨울에는 찬물에 손을 넣어야 해서 더 힘들어요. 하지만 식당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경희 씨가 없으면 우리 식당 어떻게 하냐며 항상 고마워해 주시거든요. 가끔 반찬을 싸주시기도 하고 설날이나 추석 때는 용돈도 따로 주세요. 그때 가져가서 아이들과 함께 먹으면 그나마 위로가 되죠. 9시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10시가 넘어요.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있거나 잠들 준비를 하고 있죠. 미영이는 고등학생이라 공부할 게 많아서 늦게까지 깨어 있어요. 준호는 보통 10시 30분쯤 잠자리에 들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학교 얘기를 해줘요. 그런 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해요. 비록 피곤하지만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고등학생인 딸 미영이와 중학생 아들 준호는 항상 제게만 와서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정수에게는 아예 기대도 안 하더라고요. 미영이는 아빠는 돈이 없잖아라고 말하고 준호는 아예 말도 안 걸어요.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해봐라고 하면 미영이가 엄마, 아빠가 뭘 줄 수 있어? 오히려 엄마한테 달라고 할 거야 라고 말해요. 17살짜리가 이런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파요. 준호는 더 직설적이에요. 아빠는 게임만 해. 아빠는 일 안 해라고 말해요. 14살 아이가 아빠를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요.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용돈을 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다른 집 아이들은 아빠가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으니까요. 가끔 아빠가 용돈 줬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면 정말 마음이 쓰려요. 동네 사람들은 계속 수근거렸습니다. 저 남자는 왜 저러냐. 부인만 고생시키고 집에서 맨날 뭐 하고 있는 거야. 슈퍼에서 계산할 때도 사님이 영희 씨는 정말 고생이 많아. 남편은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라고 둘러대지만 사실 정수는 일자리를 찾지도 않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빠요. 시어머니께서도 한숨을 쉬십니다. 우리 며느리가 너무 고생한다. 정수 그 놈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정작 정수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차마 혼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무능해도 가정의 울타리는 지켜야 한다고 믿었어요. 이혼한 가정에 아이들이 상처받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TV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부모가 함께 있는 게 좋다고, 설령 사이가 좋지 않아도 이혼보다는 참고 사는 게 낫다고. 그런 말들을 믿고 계속 참았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할 수 없고 오히려 부끄러워하는데도 함께 있는 게 좋은 걸까요? 가끔 의문이 들어요. 이런 아빠라면 없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참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언젠가는 정수가 달라질 거라고, 철이 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정수가 집에서 편안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요. 낮에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집에 전화하면 게임 소리가 들려요. 뭐 하냐고 물으면 그냥 쉬고 있다고 대답하죠. 쉰 뭘 쉬어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맨날 쉬는 거지.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보다 먼저 피곤하다고 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까요?
게임에서 스트레스 받나요? TV 보느라 힘든가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 안 하는데 말이죠. 그날은 특히 바빴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청소를 마치고 편의점에 갔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갑작스러운 가족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편의점을 지켜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오후에 다른 알바생이 와서 교대를 하는데 그날은 혼자서 12시간을 일해야 했어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거죠.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갔고 화장실 갈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손님들이 계속 와서 쉴 틈이 없었거든요. 계산하고 담배 주고 택배 받고 진열하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했어요. 다리가 아파서 서 있기가 힘들었는데도 앉을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간단히 도시락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손님이 와서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몇 숟가락 까먹다가 다시 일어나서 계산하고 또 몇 숟가락 먹다가 또 일어나고 결국 반도 못 먹고 치웠어요. 오후 2시쯤부터 어지러운 증상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참았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어요. 앞이 흐릿해지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더라고요. 3시쯤 되니까 진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계산할 때 동전을 떨어뜨리려 하고 물건을 제대로 잡지 못하기도 했어요. 손님 중에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때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도 파래지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계속 일해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어요. 이 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 때문에 계속 버텼죠.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오후 3시 30분쯤 계산하던 중에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손님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카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라고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에 천장이 빙빙 도는 게 보였고 손님의 놀란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어머,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더라고요. 미영이가 제 침대 옆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걸 보니 한참 울었나 봐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정말 무서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7살짜리 딸이 엄마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니 정말 미안했어요. 간호사가 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때문에 쓰러지신 거예요. 혈당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탈수 증상도 심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셨어요? 생각해보니 아침에 빵 한 조각 먹은 게 전부였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고 물도 거의 안 마셨거든요. 일에만 집중하느라 제 몸을 돌보지 못했던 거죠.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라고 간호사가 물어봤는데 미영이가 연락이 안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여러 번 전화했다고 하는데 받지 않는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수는 PC방에 있었어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미영이가 급한 마음에 10번도 넘게 전화했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응급실에 실려온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도 학교에서 연락받고 급하게 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정말 무서웠어요. 라고 하면서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14살 아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미안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부인이 너무 무리하셨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시는 거예요? 12시간 정도요 라고 대답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하시면 큰 병 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과로와 영양실조 때문에 쓰러진 거지만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심장에 무리가 올 수도 있어요. 당분간은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을 안 하면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요. 집세, 아이들 학비, 생활비 모든 게 제 몫이에요.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그날 하루치 일당을 못 받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래도 일은 해야 해요. 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좀 도와드려야 할 텐데요. 남편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현재 구직 중이에요. 라고 둘러댔는데 이영이가 옆에서 아빠는 일 안 해요. 라고 똑똑히 말하더라고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수가 병원에 온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게임을 다 끝내고 온 건지 술 냄새까지 났어요. 아마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모양이에요. 제가 응급실에 실려와 있는 동안에 말이죠. 미안하다. 핸드폰을 못 봤다고 변명했어요. 못 봤다고요? 하루 종일 핸드폰을 안 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게임할 때는 그렇게 집중하면서 가족 연락은 확인 안 한다는 거예요? 미영이가 아빠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호는 아예 아빠한테 등을 보이고 앉아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아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수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인이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하루 12시간씩 일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정수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일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온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비가 30만 원 나왔습니다. 응급실비, 링거비, 검사비 등등. 정수는 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했어요. 자기 돈인 양 말이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왔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미영이가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아빠랑 이혼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이렇게 계속 살면 엄마가 죽을 것 같아요. 17살 딸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아이가 엄마 걱정을 하면서 이혼까지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됐어. 아빠가 일을 했으면 엄마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14살 아이가 이런 현실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슬펐어요. 정수는 옆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게임이 더 중요한 거죠. 간호사가 보호자분, 환자가 말씀하시는데 좀 들어보세요라고 해도 내내 하면서 게임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인가? 준호가 늦게 병원에 왔는데 아빠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됐다고 중얼거리더라고요. 14살 아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요. 그날 밤 병원에서 잠을 못 잤어요. 링거를 맞으면서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일까? 아이들은 이런 엄마를 보면서 뭘 느낄까? 새벽에 간호사가 와서 체온을 재고 혈압을 쟀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내일 아침에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은 푹 쉬셔야 해요. 푹 쉬라고 하지만 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만 일을 안 해도 5만 원 정도 손해예요. 한 달이면 150만 원, 1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온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17살, 14살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이혼이라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24년을 알고 지내고 2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한순간에 끝낼 수는 없는 거죠. 밤에 혼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수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20살, 정수가 22살이었어요. 그대는 정말 순수했어요. 제게 꽃도 사주고 편지도 써주고 데이트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죠. 영희야, 우리 결혼하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게 해줄게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요. 그대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시혼초에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서사의 미영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내 딸 하면서 밤에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타줬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졌을까요? 준호가 태어날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실직했거든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학력도 낮고 기술도 없어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죠.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자리를 못 구하자 자신감을 잃었고 점점 술을 많이 마시게 됐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늘었고 집에서는 TV만 보고 있었죠. 저는 그때부터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풀타임으로는 일할 수 없었거든요. 편의점에서 몇 시간씩 청소일을 몇 시간씩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나도 일자리를 찾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정수가 말했어요. 저도 믿었어요. 남편이니까 당연히 책임감을 갖고 일자리를 구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대신 핑계만 늘어났어요.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 내 나이에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 학력이 낮아서 안 된대.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자리를 찾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핑계만 대고 있는 건 아닐까? 실제로 구인 광고를 찾아보거나 면접을 보러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었어요. 낮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저녁에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 풀어야지 라고 말하면서요.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점점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했거든요. 학비, 학용품비, 옷값, 식비,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남편은 용돈 달라고 하기만 했죠.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당신도 일을 해야지. 왜 나만 일해? 라고 따졌을 때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정수는 나도 스트레스 받아.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말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보고 점심 먹고 나면 PC방에 가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이런 생활을 20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러면서도 가족의 가장 행세는 하려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아빠 말 잘 들어야 한다고 하고 제게는 집안일 좀 제대로 해라고 하고 정작 자기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요. 아이들도 점점 아빠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는 아빠, 아빠 하면서 따랐는데 초등학교 9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아빠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왜 일 안 해? 라고 미영이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도 일자리를 찾고 있어 라고 둘러댔지만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준호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빠는 게임만 해. 일 안 하고 놀기만 해라고 말했죠. 그럴 때마다 정수는 화를 냈어요. 애가 어른한테 버릇없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준호 말이 맞잖아요. 아빠는 정말 게임만 하고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하니까요. 아이가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가정이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정수의 과거를 생각해보니 불쌍한 구석도 있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자주 맞았다고 들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정수를 때리고 혼냈다고 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형제들끼리 힘들게 자랐대요.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어요. 지 가난해서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거든요. 고등학교는 야간학교를 다녔고 대학은 꿈도 못 꿨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 지금도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지도 몰라요. 일을 해봐도 오래 못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버리고 그러면서 술과 게임으로 현실을 잊으려 하는 거겠죠. 생각해보니 정수도 피해자인 셈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거죠.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년 동안 저만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대로 계속 살면 우리 가족 모두가 불행해질 것 같았어요. 특히 아이들이 걱정됐어요. 아빠를 존경하지 못하는 아이들,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나중에 결혼할 때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나는 엄마 같은 여자가 될 거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강한 여자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기특하면서도 씁쓸해져요. 17살 딸이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다니요. 준호는 나는 아빠 같은 남자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아들이 아빠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잖아요. 고민 끝에 저는 정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어요.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한다. 내가 쓰러질 때까지 일했는데 당신은 여전히 개인만 하고 있어. 이건 아니야. 정수도 제가 쓰러진 걸 보고 좀 놀란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책임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일자리를 구해서 가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도 알겠다.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날 직업 소개소에 같이 갔어요. 정수 혼자 보내면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데려갔죠. 직업 상담사와 면담을 하고 여러 일자리 정보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공장 일 하나를 골랐어요. 경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교육도 해준다고 했어요. 월급은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될 금액이었어요. 면접 날짜도 잡았어요. 3일 후 오후 2시에 면접을 보기로 했죠. 정수 이름으로 신청서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도 모두 준비했어요. 제가 다 해준 거예요. 이번만은 정말로 일자리를 구해보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알겠다. 꼭 가볼게.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진심처럼 보였거든요. 눈빛도 평소와 달랐고 목소리도 진지했어요. 오랜만에 책임감 있는 남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걸어봤습니다. 면접 전날 밤에 정수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봐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아이들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이렇게 무너뜨릴 수는 없어. 정수도 미안하다. 그동안 너무 무책임했다. 내 고생을 모르는 척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잘 몰라.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패가 계속되니까 자신감을 잃었어.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 도망치게 됐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사람이 계속 실패하면 의욕을 잃게 되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정수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아이들도 크고 있고 나도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어.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야 해라고 말했어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 20년 동안 내게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지라고 말하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책임감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 당일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도 하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어요. 양복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했죠. 오랜만에 보는 근사한 모습이었어요. 다녀오겠다고 인사까지 했어요.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달라질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진심인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도 아빠가 일자리 구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아빠 힘내세요.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라고 응원해줬어요. 준호도 아빠 이번에는 꼭 성공하세요. 라고 말했죠. 가족 모두가 정수를 응원했어요. 시험만큼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정수가 나가고 난 후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면접이 잘 될까?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까? 20년 만에 느껴보는 기대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정수에게 전화해 봤어요. 면접 어때? 잘 되고 있어.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마 면접 중이거나 준비하느라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오후 2시가 면접 시간이었는데 3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 면접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3시쯤에는 끝났을 텐데요. 혹시 면접이 길어지는 건 좋은 신호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4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면접이 끝나면 바로 연락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불안한 마음에 또 전화해봤는데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정수가 없었어요. 아직 안 왔나 보다 생각했죠. 면접 후에 회사 사람들과 얘기를 더 나누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6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식당으로 일하러 가야 했는데 정수 소식이 궁금했어요. 미영에게 아빠 오시면 연락하라고 해라고 부탁하고 일하러 갔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정수에게서 연락이 올까 해서요. 하지만 9시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그때 돌아왔는데 정수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양복도 벗고 운동복을 입고 있었죠. 면접 어땠어? 왜 연락 안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정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게 면접장을 못 찾겠더라. 못 찾겠다고요? 어제 함께 지도도 보고 길도 확인했는데요. 지하철 몇 호선 몇 번 출구까지 다 알려줬는데 못 찾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보니 한참 찾아다녔는데 결국 못 찾아서 그냥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왔다고요? 그럼 전화라도 하지. 왜 연락을 안 했냐고 했더니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정수 말투가 평상시와 달랐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고 말도 더듬거렸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면접장을 못 찾은 거야?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면서도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궁금해서 직접 면접장 주변을 가봤어요. 그렇게 찾기 어려운 곳이 아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고 큰 건물이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회사에 전화해 봤어요. 어제 면접 예정이었던 김정수 씨가 오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연락이라도 왔나요? 담당자가 아니요. 아무 연락도 없이 면접에 오지 않으셨어요. 다른 날로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연락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정수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면접장을 못 찾은 게 아니라 아예 가지 않은 거였어요. 그럼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추궁했어요. 당신 어제 면접 안 갔지? 회사에서 오지 않았다고 했어. 정수가 당황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갔는데 면접관이 없어서 그냥 왔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면접관이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 한참을 버티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PC방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하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불안해져서 PC방에 들렀다고 해요. 그러다가 게임을 하게 됐고 시간을 보니 면접 시간이 지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깜빡했다며 변명했습니다. 깜빡했다고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을 깜빡했다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놓고 또 이런 식이야? 어떻게 면접을 깜빡할 수 있어? 정수는 미안하다. 너무 긴장돼서 그랬어. 다음에 다른 면접을 보면 된다고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다음이라니요. 항상 다음이라고 하면서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다음은 없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화가 좀 났다가 말겠지 하는 식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 돈이 없어졌어요. 제가 한 달 동안 힘들게 모은 80만 원이 한 번에 사라진 거예요. 잔고를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맞았어요. ATM에서 출금 내역을 뽑아봤더니 어제 오후 2시에 80만 원이 인출됐더라고요.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 카드를 누가 썼을까요? 되돌아와서 정수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내 카드 썼어? 정수가 머뭇거리더니 잠깐 썼다고 대답했어요. 잠깐 썼다고요? 80만 원을 잠깐 썼다고요? 뭐한데 썼어? 라고 물어보니까 한참을 망설이더니 경마장에 갔다고 말했어요. 경마장이라고요?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도박을 했다고요? 미쳤어? 그 돈이 뭔 돈인지 알아? 라고 소리쳤어요. 그 80만 원은 아이들 학용품비와 다음 달 전세금이었거든요. 명의 교복을 새로 맞춰야 했고 준호 학습지비도 내야 했는데 말이죠. 전세금은 일주일 후에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80만 원을 못 내면 전세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딸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정수가 변명했습니다. 딸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요. 도박에서 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우리 가족의 생계비를 걸었다고요? 당신 정말 미쳤어.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라고 울며 소리쳤어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이었거든요. 정수는 운이 나빠서 그렇다. 다음에는 따겠다고 말했어요. 또 다음이라고 하네요. 이미 잃어버린 돈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내고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하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소리를 질러? 하지만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도박으로 우리 가족 생계비를 날렸다고 어떻게 말해요? 하지만 준호가 다 들었나 봐요. 아빠를 보며 정말 실망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14살 아들이 아빠를 포기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아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것 같았어요. 미영이도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상황을 파악하더니 엄마 이제 그만해요. 더는 참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17살 딸이 엄마를 걱정하며 이혼을 권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날 밤 정수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고 있어. 아이들까지 아빠를 포기했잖아 라고 소리쳤어요. 정수는 내가 원해서 이렇게 사는 줄 아냐? 나도 힘들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힘들다고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술 마시면서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면 일을 해야지. 왜 도박을 해? 왜 술을 먹고 게임을 해? 라고 따졌더니 너는 내 마음을 몰라라고 하더라고요. 내 마음을 모른다니요. 20년 동안 혼자서 가족을 책임져 온 제 마음은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마음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스트레스 받아. 일자리가 없어서 스트레스 받고 너한테 잔소리 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잔소리를 한다고요. 가족을 위해 일하라고 하는 게 잔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살해라고 소리쳤어요. 정말 화가 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물론 진심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수가 그래, 죽을까? 내가 죽으면 좋겠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관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냥 동정심을 끌려는 수작이었어요. 가.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의 협박에 넘어갈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저를 조종해 왔거든요. 정수가 정말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30분 후에 다시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온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래층에서 시간을 보낸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아무리 도와줘도 똑같을 거라고. 오히려 제가 계속 도와줄수록 이 사람은 더 의존적이 될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 사람을 감싸주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임감을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저만 고생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아이들도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었어요. 부모가 싸우는 모습, 아빠가 도박하는 모습, 엄마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모습. 이런 게 아이들에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특히 준호가 걱정됐어요. 남자아이인데 아빠를 전혀 존경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준호가 결혼할 때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돼요. 아빠 같은 남자가 되면 어떡하죠? 미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결혼하면 여자만 고생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걱정돼요. 저도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해야겠다고. 이런 가정에서 계속 살면 우리 모두가 망가질 거예요. 다음날 아침 정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반성하는 기색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이혼을 해야겠다고. 80만 원은 결국 제가 다시 마련해야 했어요. 친정어머니께 빌렸어요. 70살이 넘으신 어머니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딸아, 왜 이렇게 살고 있니? 그 남자랑 헤어져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친정어머니마저 이혼을 권하는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어머니 돈을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도 연금으로만 사시는데 자꾸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죠? 시어머니께도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정수가 도박을 했어요.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을 한 번에 날렸어요. 시어머니도 한숨을 쉬시며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수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차마 혼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 시어머니가 이해는 되지만 답답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해결될 게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다 안타까워하지만 정작 정수는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때? 미영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엄마, 진작 그랬어야 해요. 아빠랑 계속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가족 모두에게 독이 될 뿐이에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빠는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이혼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니까 마음이 더 아팠어요. 17살, 14살 아이들이 이런 심각한 가정 문제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판단하다니요. 하지만 엄마 혼자 너희를 키우기 쉽지 않을 거야.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질 수 있어라고 말했더니 미영이가 괜찮아요. 우리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준호도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아빠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서글펐어요. 아이들까지 아빠를 포기했다는 뜻이니까요. 이혼을 결심한 후
먼저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비는 너무 비싸서 법무사를 찾았어요. 상담료도 5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법무사가 제 얘기를 들어보더니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무직이고 최근에는 도박까지 했다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분할할 재산이 있나요? 라고 반대로 물어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우리한테는 분할할 재산이 없었어요. 전세금도 제 명이고 다른 재산은 없었거든요.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상대방의 경제 능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기 힘들죠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이혼만 되면 그걸로 좋겠어요. 더 이상 정수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무직이면 양육비도 기대하기 어려워요. 법적으로는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예상했던 일이에요. 어차피 지금도 정수가 아이들한테 주는 게 없는데 이혼한다고 갑자기 양육비를 줄 리는 없잖아요. 그럼 조정 신청부터 해보세요.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면 되고요. 라고 법무사가 조언해 줬어요. 서류 작성비는 30만 원이었어요. 비싸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되돌아와서 정수에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정수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 얘기해서 풀 수 있잖아. 얘기로 풀 수 있다니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얘기를 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20년 동안 충분히 기회를 줬어. 이제는 끝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수는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될 것 같다. 미영이는 드디어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괜찮아 엄마. 우리가 도울게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니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아이들이 어른이 돼버린 것 같았어요. 친정어머니께도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이혼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진작 그랬어야지. 그 남자랑 계속 살면 너만 죽어나가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도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혼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시더니 그럴 줄 알았다. 우리 며느리가 너무 고생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수 그놈이 못된 거야.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정수는 계속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정말 이번에는 달라지겠다. 또 그 말이에요. 몇 번째 들었는지 모를 말입니다. 기회는 충분히 줬어. 20년 동안 기회만 줬잖아. 이제는 끝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끝까지 버텼어요. 결국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혼 재판을 할 수 없고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법원에 가는 길에 떨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니까요. 이혼은 처음 해보는 거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가정법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처럼 이혼 문제로 온 사람들, 양육권 문제로 온 사람들, 각종 가정 문제로 온 사람들.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정 문제가 많다는 게 실감났어요. 조정실은 작은 회의실 같았어요.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있었고 조정위원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판사님이고 한 분은 일반인 조정위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따로따로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하게 됐어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세 군데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을 도박으로 잃어버렸어요. 더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주셨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아이들도 아빠와 함께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혼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면접을 못 간 일, 도박으로 80만 원을 잃은 일, 20년 동안 무직으로 지낸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조정연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혹시 남편분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20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소액권 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다음에 정수가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나왔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뭔 얘기를 했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조정의원이 저희를 함께 불렀어요. 남편분 입장도 들어봤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래도 한 번 더 대화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수가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어릴 때 상처 때문이다.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고 가난해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어.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또 변명이었어요. 상처가 있으면 20년 동안 가족을 고생시켜도 되는 건가요? 상처받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다들 정수처럼 사나요? 나도 일하고 싶어.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 나이도 있고 학력도 낮고 어디서 받아주겠어? 라고 계속 변명했어요. 조정의원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남편분 입장을 이해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처받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부부의 의무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20년 동안 도와줬는데 뭘 더 도와주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참고 견뎠는데요.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성실하게만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가족을 책임졌어요. 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핑계로 20년 동안 무책임하게 산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것을 핑계로 가족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조정연들도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 잘못이 있다면 남자를 잘못 만난 죄밖에 없습니다. 20년 동안 변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기회를 준 것이 제 잘못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한참 후에 조정의원이 말했습니다. 부인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 됩니다.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남편분도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무책임했던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정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영희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이번에는 달라질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고요.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나요? 아이들이 이혼하라고 했다는 걸 모르나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아이들도 아빠와 함께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영희야, 우리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세월이 아깝지 않아?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그 20년이 아까워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조정연이 혹시 별거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이혼하지 말고 라고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별거 해봤자 달라질 게 없어요. 이미 20년 동안 확인했어요. 결국 이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정수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20살에 만나서 44살까지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니까 후련했어요. 마치 어깨에서 큰 짐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정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났다.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20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을 이제 와서 하는 거죠. 하지만 더 이상 상관없었어요. 이제 저는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잘 살아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영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이혼 성립됐어요. 고생하셨어요. 사랑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17살 딸이 엄마를 걱정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다니. 이런 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준호에게도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 이혼했어. 고생 많았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14살 아들이 이런 말을 해준다니 정말 기특했어요. 이혼 후 첫날 밤 집이 조용했습니다. 정수가 없으니까 TV 소리도, 게임 소리도, 친구들과 전화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조용한 집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랐어요. 아이들과 저 셋이서 저녁을 먹었는데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짜증날 일도 없었거든요. 밥 먹으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훨씬 편해 보여요. 얼굴도 밝아졌어요. 준호도 우리 셋이면 충분해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니까 고마웠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돼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어요. 정수는 집을 나가서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짐도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와 개인용품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20년 동안 살면서 모은 게 그것뿐이라니 참 허무한 일이에요. 여전히 PC방과 술집을 전전하더라고요. 이혼했다고 달라질 게 없잖아요. 가끔 아이들에게 연락하지만 미영이와 준호는 받지 않아요. 아빠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라고 미영이가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변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는데 변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저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세 군데서 일하고 여전히 바쁘게 살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정말 많이 가벼워졌어요. 가장 좋은 건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때 돌아와서 짜증날 일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같은 일을 해도 덜 힘들게 느껴져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집 분위기가 무거워서 아이들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활발해졌어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기도 하고 큰 소리로 웃기도 해요.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학교 얘기, 친구 얘기, 장래, 희망 얘기 등등. 예전에는 정수 때문에 분위기가 어두웠는데 이제는 밝고 따뜻해요. 좋은 원룸이지만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넓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정수 때문에 늘 불편했거든요. 지금은 작은 공간이지만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고 집에 돌아올 때도 설레요. 집이 휴식 공간이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어요. 전세금을 줄여서 더 작은 제도로 이사했고 생활비도 더 절약해야 해요. 아이들 용돈도 줄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불평하지 않아요.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인 걸 알아라고 말해주니까 고마워요. 오히려 아껴 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미영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주말에 카페에서 일해요. 엄마 도우려고 라면서요. 17살 딸이 이런 생각을 한다니 기특하면서도 미안해요. 공부에 집중해. 엄마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이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착한 딸이에요. 준호도 많이 철들었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동생처럼 챙겨주는 미영이를 잘 따라요. 가끔 아빠가 그리워라고 할 때가 있지만 금세 그래도 지금이 더 좋아라고 말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신기해요. 오히려 어른보다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아빠와 함께 사는 것보다 없는 게 낫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동네 사람들도 영희 씨가 훨씬 밝아졌다고 말해주세요. 또 사장님도 이혼 잘했다. 그 남자랑 계속 살았으면 더 고생했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편의점 사장님도 영희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네요. 뭔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혼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잘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제 편이라는 게 위로가 됐어요.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했다고 말해주니까 용기가 생겨요. 시어머니께서도 가끔 연락하세요. 며느리 잘 지내냐?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혼했는데도 여전히 저를 며느리라고 불러주시니까 감동이었어요. 정수 때문에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하게 살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정어머니는 물론이고 시어머니까지 제 편이니까 확신이 서네요. 일은 여전히 힘들어요. 새우늘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하지만 예전보다 덜 힘들어요. 집에 와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특히 정신적인 여유가 생긴 게 가장 좋아요. 예전에는 일 때문에 힘든 것보다 집 때문에 힘든 게 더 컸거든요. 되돌아가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집이 쉼터가 됐어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집에 오면 편안해져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손님들도 친절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사람들에게도 더 잘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신경질적이었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어요. 땅에서도 응희 씨가 일을 더 잘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일을 해도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결과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밤에 아이들이 잠들고 혼자 있을 때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다는 게 허전하긴 해요.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는 평화로움이 더 큽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누군가 문제를 일으킬 걱정이 없으니까요. 예전에는 정수가 언제 또 문제를 일으킬지, 언제 또 돈을 잃어버릴지 몰라서 항상 불안했어요. 밤에 늦게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지금은 그런 불안이 없어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이니까요. 제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벌 수 있고, 절약하면 그만큼 모을 수 있어요. 어제 밤 아이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김치도 넣고 계란도 하나씩 넣어서 맛있게 끓였어요. 별것 아닌 식사였지만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준호가 엄마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거든요. 미영이도 우리 셋이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라며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행복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20년 동안 남편 때문에 불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수와 함께 살 때는 늘 불안했어요. 언제 또 문제를 일으킬지, 언제 또 돈을 잃어버릴지 모르니까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늘 긴장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이니까요. 예측 가능한 삶이에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지만 최소한 누군가가 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는 않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 분위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활발해졌어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기도 하고 큰 소리로 웃기도 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혼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하거든요. 미영이가 요즘 자주 말해요. 엄마, 진짜 수고 많아요. 저도 빨리 어른이 돼서 엄마 도울게요. 17살 딸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 기특하면서도 미안해요.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엄마가 알아서 할게라고 해도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들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한다니 뿌듯해요. 예전에는 아빠 때문에 창피했는데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엄마는 혼자서도 우리를 잘 키우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라고 준호가 말할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제는 다릅니다. 비록 힘들어도 당당하게 살 거예요.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어요. 가끔 정수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저는 제 인생과 제 아이들에게 집중할 거예요. 2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릴 때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아요. 힘든 하루가 시작되지만 집에 돌아오면 평화로운 가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성실함과 자존감만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20년 동안 참고 견딘 것도 대단하지만 용기 내서 벗어난 것이 더 대단한 일이에요. 지난주에 미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 같은 여자가 되고 싶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여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이 진짜 교육이구나 싶었어요. 준호도 나는 아빠 같은 남자는 되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아들이 그런 다짐을 한다니 기특해요. 정수와의 결혼이 완전히 실패는 아니었나 봐요.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잘못된 어른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미영이가 대학에 가면 저도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가고 싶어요. 늦었지만 공부를 다시 하고 싶거든요.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엄마도 공부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할까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재혼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당분간은 없다고 답해요. 지금은 제 자신과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싶거든요. 만약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그때 생각해 보겠지만 굳이 찾아서 만날 생각은 없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도 다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아이들과 함께라면 더욱더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터로 갑니다. 힘든 하루가 될 테지만 두렵지 않아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용기 내서 벗어나는 것이 더 큰 미덕일 수 있어요. 자신을 지키는 것,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세상에 전하고 싶은 한마디, 댓글 또는 메일로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시작됐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뜻깊은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